작년에 다트머스 대학 졸업식 연설입니다. 한 25분짜리 영상이고 연설문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제가 그걸 우연히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로저 페더러가 그랜드슬램에서 20번 우승했지 않습니까? 통산 승률이 80%입니다. 근데 그 연설하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통산 득점률이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자답하기를 54%입니다. 올리 54%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번 때려가지고 한 번만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50. 근데 라파엘 나달도 득점률이 54%예요. 그러니까 46%는 실패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페더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인트를 얻는 거지만 더블 포인트를 해가지고 하나 잃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고 있다가는 또 지니까 나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잊어버리고 당면한데 온 신경을 다 한다.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무슨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과 미래에 집중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자기는 두 가지 신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즐겁게 플레이하는 것이고 또 관중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테니스가 중요하지만 테니스는 세계보다 작다. 코트는 세계보다 작다. 그러니까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전공 과목에 지금 깊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한번 세상을 넓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고 괜히 플레이가 아주 자연스럽다라고 하는데 그건 다 심하다. 내가 자연스러울 정도로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나는 악자까지 노력해서 그렇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보니까 한마디로 줄이면은 좌절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쪽이 이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쪽이 이긴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세 개입니다. 권투, 테니스, 야구인데 야구에서는 타율이 3할만 돼도 수비타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0% 실패해도 아주 슈퍼스타가 되는 게 야구 아니겠습니까? 테니스도 이게 오래 치다가 보니까 어떤 경기를 오래 치면은 그게 인생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정상에 오른 분이 뭐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 의사들의 오진율이 45%면 어떻게 되느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람 생명을 다루니까 그 집중도나 정확성은 로저 페더러하고 비교할 것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1945년 일본 사이다 백견에서 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 청송 산골로 돌아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10명을 낳았는데 생존자는 6명이었어요. 6명.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큰 누님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몇 명을 낳았느냐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12명석이 있고 13명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살도 안 돼서 다 반토막이 내놓으니까
그때 아마 평균 수명이 1945년 평균 수명이 추정으로 한 40살. 그리고 영아 사망률 보니까 1000명 중에 150명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 뭐 세계 최장수가 됐는데 세계 최장수 국가로 만드는데 제일 고생했던 분들이 의사들일 텐데 이 의사들이 윤석열이라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졸지에 공공의적 비슷하게 된 상황을 보고 제가 야 이걸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해서 화가 나서 작년 2월부터 계엄 나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의사 편에 서서 이 문제를 다룬 것이 오늘 이런 자리에 서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난데없이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옮긴다는 결정을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2달 이내로 국방부 보고 짐 사고 나가 라고 할 수 있느냐. 그때 우리 강영원 기자는 미국 대법관에서 근무했고 대법관 출입 기자도 했는데 대담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영원 기자 표현대로라면 아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나는 백악관 안 들어가고 펜타곤 들어갈 테니까 펜타곤 이사하라고 하면 그 미국 대통령 아마 파면될 거라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백악관에서 벽지 바꾸는 정도 할 수 있지 다른 걸 못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난데없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침뱉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소통한다면서 관제와 집무실을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매일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데 대해서 당시에 언론 보도에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국군 통수권자를 겸한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나라는 경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동선도 노출되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참 무도한 사람이구나. 무도한 사람. 나중에 알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보다는 부인의 생각이 더 큰 영향을 발휘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뒤에 6월 1일 지방선거 합승을 하고 한 달 뒤에 느닷없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한 3개월 과정이 시작되고 그때 이준석을 매개로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지지층 중에서 젊은 사람들 중도층이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한 달 사이에 50%에서 20%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정치적 실수였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바로 작년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 발표인데 그때도 언론이 박수쳤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박수쳤어요. 다만 동아일보가 지금까지 이 의료사태 보도에서 저는 제일 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사태에 당면해가지고 저는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어떤 문제를 볼 때 연역적 사고를 한다기보다는 귀락적 사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쭉 보고 마지막에 판단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삼성의료원 원장을 지냈던 사람 고등학교 후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장병 치료 잘하시는 분을 봤는데 그분이 어떤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아주 어려운 수술인데 다른 수술 스케줄 다 뒤로 미루더니
7시간 거의 매달려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결국 살려내는 것을 보고 신처럼 보이더라고요. 신처럼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신처럼 보이더라고요. 사람 생명을 살려내니까 신처럼 보인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법원 판사를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사형선고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등등. 그리고 과거에 제가 부산에서 사회기자를 할 때 이 의료를 조금 취재를 했습니다. 장기려 선생이 원장으로 계시던 보건기구에도 작업하고 그때 77년 7월 1일 의료보험 나오기 전에는 사회부에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 그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가가지고 병원에 좀 입원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또 병원 담당이니까 어디 병원에 입원할 데 없는가 하고 알아보고 이럴 때인데 그게 7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돈 없어서 병원 가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거의 사라지는 그런 장면도 목격한 입장에서 이건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2월 말쯤 되면은 그때 여론조사로 윤석열 지지율도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르고 아마 과반수 다수당이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론조사를 좀 입체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제 판단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 민심에 큰 지금 변화가 있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3월 초에 제가 이럴 때는 기록을 일부러 남깁니다. 제가 어떤 전망을 많이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몇백만 표 차이로 이길 것이다 질 것이다. 그게 뭐 책임질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월 7일 날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 올라가고 있지만 크게 진다. 의료 대란 때문에 진다. 라고 전망을 하고 그 한 일주일 전에는 의석수도 제가 거의 정확하게 알아맞혔습니다. 그랬으면은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이 계획을 저는 수정하든지 처리할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가처분 신청 재판이 있었다고요. 5월에. 그때가 찬스인데 그때 판사가 인용을 해가지고 그 고대학 정원 2,000명을 중단시켰어야 됐습니다. 그때 판사가 그랬으면은 윤석열 정부도 살고 의사들도 살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판사가 비겁한 판결을 해가지고 나라의 방향이 오늘 한국 법치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판사가 의료 사태를 작년 5월에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하고 하지 않고 기껏 해버려가지고 그게 결국 대법원가에 가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2,000명이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기자가 알아야 됩니다. 청와대, 대통령실, 교육부, 보사부 출입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2,000명의 근거가 윤석열 입에서 나왔는데 과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올린 숫자와 맞느냐? 어디 근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불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료계도 책임이 있죠. 의료계에서도 알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OECD 통계로 나왔다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는데, 그런데 짐작컨대 여기에 김건희 씨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나 그건 확인된 건 없어요. 여기에 2,000이라는 숫자에 주술적인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어제 김민석 총리가 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던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작년 4월에
사전투표하러 갔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저기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명지동이라는 데 갔는데 하필 그 투표소가 직원이 2,000번이더라고. 그래서 이 2,000번이라는 숫자에 무슨 홀린 게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비상계엄령 선포 그날 작년 12월 3일 저는 친지한 사람이 부산에서 상당히 흥분된 식으로 전화가 와서 난 이거 가짜뉴스라고 봤어요. 그래서 TV를 틀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첫 반응은 야 이거 참 황당하구나. 공포감은 하나도 생기지 않더라고. 그럼 바로 자막이 안동은 다운표하고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되었다. 국민과 함께 맞겠다. 군경은 여기에 부여가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나오고 몰려가 가는 거는 저는 이 끝날 바로 이건 오늘 밤 가기 전에 끝난다 해가지고 바로 제 유튜브에 그냥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거 왜 그랬느냐 하는 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발표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 끝으로 드러난 목표인데 그게 진짜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면은 거기에 맞춰서 경계를 배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작년 4월 총선은 자기가 관리했는데 자기가 관리한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그때 뭐 명태균 전화가 포렌식이 돼가지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가 다 이제 노출되게 생겼다 하는 정보가 들어갔을 테고 그러려면 특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발작적으로 망상적으로 한 게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내란 특검 한다면서 검사를 80명이나 동원했으니까 저는 왜 무엇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하는 걸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당하더라도 알고 당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형사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쳐두고라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후대는 좋고 하드웨어는 근사한데 의외로 참 허술한 데가 있습니다. 그 허술한 것은 반드시 팩트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팩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가버립니다. 2,000명을 누가 왜 발표를 했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거거든요. 알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령도 왜? 몰라요. 그래서 여기는 상당 부분 기자들의 책임입니다. 언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거부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에 저는 비상계엄령이 12월 3일 선포된다는 것은 몰랐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미 의료 대란 이거 이렇게 이것만 해도 충분히 이건 탄핵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왔습니다. 그때 선거를 한번 제가 요약한 차원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선거인데요. 의사는 사람 생명이 태어날 때, 아플 때, 죽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체험에서 습관적으로도 인간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인간에는 도덕의 출발점이다. 의사는 개개 생명의 존엄성을 체득한 사람들이므로
자유민주주의자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가장 잘 조직된 보수 세력은 군인, 기업인, 기독교인, 의사들일 것이다. 의사는 칼을 들고 군인은 총을 들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킨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 직종이다. 전쟁을 하든지 어느 정책을 펴든지 우선적으로 군인과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군인이 모두 반대하는 전략으로 이길 수 없듯이 의사들 전부가 반대하는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의사들에게 명령하는 제도는 민간인이 군인들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다. 전문가의 자존심을 약화시켜 프로 정신을 해체하여 생명보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군인과 의사들을 무시한 결과는 인명 손실로 돌아온다. 전공의 수련과 의대 교육이 중단된 것은 전쟁 중에 장교 양성기관이 문을 닫은 것과 같다. 의료전선의 최전방인 응급실과 수술실의 파행으로 초과 사망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해 2월과 3월의 초과 사망자를 1,700명으로 수사를 했다. 변호사가 없어도, 기자가 없어도, 관료가 없어도, 정치인이 없어도, 심지어 군인이 없어도 생명 유지엔 당장 지장이 없다. 농민도, 노예도, 상공업자도, 군인도, 종교인도, 지식인도 작당하여 반란혁명 쿠데타 정변을 일으켰지만 의사들이 그렇게 한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다. 인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뭐 등등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의사분들 입장에서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개화기 때 역사를 보면은 같은 정당 때 민정이라는 그 실력자가 칼을 맞아가지고 빈사 상태에 빠졌을 때 알렌 씨가 치료를 해가지고 살인을 계기로 해가지고 병원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학교도 만들게 하고 하면서 한국의 문명 개화는 기독교, 병원, 학교,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장로교회에서 장로를 뽑은 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개화 문명의 출발점에 한국의 의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한국 의료가 질과 용에서 또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세계 최고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해서 의사들이 이렇게 공공의 적처럼 되었느냐 하는 큰 지금 화두를 하나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하면 습관적으로 거의 아니 자동적으로 의사를 싫어하는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따지고 보면은 의사가 건방지다, 불친절하다, 돈을 많이 번다, 이번에 뭐 집단 행동 해가지고 정부에 거절하더라, 뭐 이런 거예요 주로. 그런데 의사 덕분에 지금 우리가 문명을 누리고 있고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어지고, 당신도 내가 잘 아는데 의사 잘 만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기에 의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겠지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관점 이렇습니다. 지금 의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으면은 사자 계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사자, 선비사자 있죠. 선비사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조선조 시대는 과거식 합격자 또는
뭐 서강이라든지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제야, 선비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지금 사자 계급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면은 첫째 기자입니다. 그리고 검사, 판사, 정치인, 학자, 그리고 시민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사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정권을 되찾았어요. 왜 정권을 되찾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1961년 박정희, 김종필 두 사람이 주도에 의해서 5.16 군사혁명,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서 군인들이 집권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791년 만에 처음입니다. 고려 때 무신난이 일어난 이후에 처음으로 군인이 집권을 했습니다. 천지개벽할 일이죠. 그런데 그때 군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할 뿐만 아니라 가장 선진된 집단이었어요. 그때 장교들이 숫자가 한 6만 명 됐는데 그중에 10%는 미국 유학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교관들보다도 미국 유학 경험을 가진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들이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가를 개조하기 시작하고 아주 낙후되었던 관료 제도를 아주 쇄신하고 그러면서 기업인들을 도와주고 또는 기업인들을 끌면서 그 뒤에 부국 강병 노선으로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군인 출신 대통령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요 30년이었습니다. 요 30년 동안에 비로소 과학자, 기술자, 기업인, 전문가들이 존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역사 창조의 주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병철, 정주영 같은 사람이 바로 그 그룹 속에서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87년 이후에 민주화로 가면서 한국의 권력이 다시 사자 계급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자 계급. 사자 계급으로 넘어가는 것이 민주화라고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 한국의 사자 계급은 상당히 명분론에 치우치고 어떤 이념, 교조적 이념에 포로가 되고 말장난이 앞서고 실천력은 약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는 좁고 이런 성향은 과거 조선조의 사자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권을 지금도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관료가 내가 하나 빠뜨렸는데 사자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관료가 있습니다. 관료. 어떻게 보면 관료가 가장 무서운 사죠. 직업이 보장되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는 의사들이 아마 별로 존경스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작년에 의료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도 문제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거기에 관계되는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을 아마 들여다보니까 딱 이미지가 하나 생겼어요. 식민지 관료. 식민지 관료가 저렇게 영혼 없는 식민지 관료. 식민지 관료 참 필요합니다. 종주국에서 시킨 대로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식민지 관료는 다 머리가 좋아요. 다 예절하고 모범생입니다. 그러니까 유머리 없으니까 대통령이 한번 딱 정해버리면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안 받아들이면 사표 쓰고 나가는 그러니까 죽어도 깨나도 못하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바로 그 관료라는 진짜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료주의라는 게 진짜 독재죠. 진짜 독재는 관료 독재거든요. 이거는. 자, 여기에 딱 끼어가지고 의사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처지에 모여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에 어제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하겠다고 하고 전공의들도 돌아온다고 하는데 아마 이 기수습에서 의사들이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힘의 관계에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 의사들이 너무 당한다 하는 생각도 있지만 또 의사들이 왜 저렇게 힘이 없지 하는 생각 또한 합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힘이 없다는 것은 선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선전, 선동,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권력을 부릅니다. 의사들이 왜 대정부, 대국민 선전 능력이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까? 핵심은 딱 있는데. 그리고 작년에 의사협회들한테 하나 아이디어로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신문 광고란에다가 그거 한번 뭐 200만 원, 몇백만 원 주면은 5단통 광고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써내가지고 온 신문이 신문 기사나 사설은 의사 편이 아니니까 그 밑에 광고를 그냥 기사처럼 이용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느냐? 그럼 그게 여론 형성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해봤는데, 뭐 예컨대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 국민 노릇하기가 참 어려운 게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목소리를 내야지. 목소리를 내려면 좀 일을 해야 되고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갑. 애국은 지갑과 손발로만 표현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글을 많이 써야 됩니다. 글. 뭐 인터넷, SNS, 유튜브라고 하지만 그게 출발점입니다. 글입니다. 글. 글을 잘 써야 좋은 유튜브 만들고 하는데 의사들이 글을 너무 적게 쓰는 것 같아요. 그게 댓글이든 무슨 신문 기밀이든 아니면 수기든 책이든 막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을 적게 쓴다.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잘 또 단결이 안 되더라고요. 참 이 단결 문제는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이 단결이 잘 안 되는 건 확실한데 그렇더라도 이 생존의 문제 이전에 존재의 이유가 지금 흔들리는데 의사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도전 아니었습니까? 윤석열의 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선포는 그 정도로 아주 난폭한 논리고 더구나 여기에 보수 언론이 가담을 해가지고 동아일보만 빼고 거의 대부분의 보수 언론이 가담을 해가지고 의사들 상대로 막 매질을 하는데 야 이거 같은 보수끼리 이래도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그런 상황을 보다가 결국 비상계엄령 선포로 이렇게 자폭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비상계엄령 포고령에 의사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그 내용 딱 들은 걸 난 보고 내 예측이 맞았구나. 결국 어느 대란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불렀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헌법재판소에서 그 김용현 국방장관 신문할 때 김용현 국방장관 진술을 다 받으러 보니까 그 뭐 비상계엄령 이야기도 나오고 군동원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이야기 하다가 또 어떤 때는 평상심으로 돌아가고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발칵하고 했는데 그 또 무슨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의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저질러 놓고 선거 망치고 해놓으니까
아, 내가 잘못했다 하는 생각은 한 것 같았는데, 그럼 고치면 될 텐데, 느닷없이 그걸 전공의들을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는 문장으로 그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고, 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앞에 패드를 이야기 꺼낸 것은 하여튼 버티는 쪽이 이게 되는 거죠. 버티는 쪽이. 야구를 제가 보면은 부회 말에 만루 없는 치는 사람이 이게 되는 거죠. 부회에. 작년에 월드 시리즈 기억하신 1차전에서 다저스가 양키즈한테 2점 치고 있었죠. 마지막에 투아웃 저희 만루가 됐을 때 그 프레디 프리먼이라는 선수가 만루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겼는데 그게 너무나 압도적이니까 그 뒤에 완전히 뉴욕 양키즈가 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4대1로 졌죠. 이게 운동하는 걸 가만보면요. 저도 끈질기게 싸우다가 지면은 그 다음 게임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부회 말에 만루 홈런 맞아가지고 지면은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 시리즈 아주 막 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분들께서 그런 어떤 공황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야구회를 한 다음에 2004년에 지금 의사하고 아무 관계 없느냐. 제가 야구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역사가 오래됩니다. 1964년부터인데 해수로 한 61년쯤 되면 저는 하루에 2시간씩 꼭 메이저리그 야구 봅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한때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거의 모든 선수들 나이, 몸무게, 자위를 거의를 다 배웠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영어를 아주 쉽게 배웠습니다. 그 중계방송만 그 또 하나 딱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1년 살 때 보니까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 기 안 죽으려면 야구 이야기 끊는 거죠. 메이저리그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니까 또 공통된 대화하고. 근데 제가 보스턴에 있었는데 보스턴과 뉴욕은 야구를 놓고 한 100년 이상 경쟁을 했는데 판판이 깨지는 게 보스턴 레드삭스에 있습니다. 마지막 8회 말에 뭐 홈런 받고 해가지고 그거 보면 너무나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깨졌어요. 그걸 반비노의 제주라고 그러는데 베이브 루스를 보스턴 레드삭스가 뉴욕 양키즈로 트레이드한 그 대가를 치고 있다 해가지고 반비노의 제주. 그러다가 2004년에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4승 문장 거기서 3게임을 내리쳤어요. 보스턴 레드삭스가. 그 다음에 4게임을 다 이겨버렸습니다. 미국 스포츠 역사상 최대의 역등급입니다. 거기서 데이비드 올티즈라는 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오냐. 양키즈가 이제 밥이 됐습니다. 뉴욕 양키즈가 보스턴 레드삭스의 완전히 밥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붙으면 집니다. 왜 한번 기가 꺾이니까 이렇게 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기를 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를 살린다.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는 좀 걱정 안 해도 되지, 그죠? 아이들 가르치는 거 보면은 일본에서는 남에게 개를 끼치는 짓은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 보고 어디를 가실지 길을 꾸면 안 돼,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온 김에 저는 의무적으로 이런 여러분들 지도층을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아마 듣기 싫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날 한국은 토마스 칼라일의 영웅 숭배론의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은 인간이 다 퇴로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한국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사고방식도 삐뚤어지고 분간을 못하고 고정성 음보론 같은 이런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횡행해가지고 국민들의 30%가 여기에 속고 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정신과 의사분은 문해력의 부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한 것도 문해력의 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냐. 한국어는 그 구조상 70%는 한자로 표기해야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의학 용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는 뭐 바람, 비, 좋다, 나쁘다 이런 거니까 그건 한글로 표기해야 되는데 쉬운 쪽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한자를 배우지 않고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면서부터 한국어가 망가지기 시작한 게 길게 보면 한 40년이고 최근에 급속도로 된 게 한 2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학술 논문은 읽을 수는 있죠. 한글로 써놨으니까. 의미는 알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지금 기사문에 보면은 인도한다 하고 인수한다를 구별하지 못하고 등급, 이것은 황제가 등급, 챔피언이 등급은 맞지만 뭐 4등으로 등급했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막 오고 이제 드디어 의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리력이 줄어들면 문해력 그리고 인간의 사고 능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한자를 다시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이거 진짜 위기가 아니고 결국 어느 유럽에 가면은 22국가가 한 24개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 나라 말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이 있으니까 민족의식이 생기고 문화가 생기고 해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데 이승만 박정희 이 두 분이 정말 위대한 분인데 어느가 가진 이 중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문명 퇴치 차원에서 한글 전용으로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하나 궁금한 게 물론 영어로 쓰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인체 모든 부위가 이게 한자로 표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지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의사들 용어를 한글 전용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운동이 있었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안 되죠. 좋은 한자는 좋은 능력이 있는데 한글은 좋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한국어가 망가지면은 결국 우리가 집단 침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침해가 뭡니까? 결국은 사용하는 언어의 단어수가 줄어드는 침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지만 말씀을 못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갑재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 마이크가 준비돼 테이블마다 마이크가 있어서요. 질문 있으신 분?
혹은 뭐 대표님 강의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종국 의원님. 네, 저도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동안 저희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를 상당히 많이 풀어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지금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진보 정권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래도 의료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대통령 공학에도 신규 신설까지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좀 않고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이 좋아질 건지, 그래서 조 대표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의료 정책을 이끌어 나갈 걸로 예상이 되시며, 이때 저희 의료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너무나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뭐 공공의대 뭐 등등 해가지고 사람 수를 늘리고 의사가 되는 방법도 그대로 말고 다른 길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쪽 성향을 가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저질러 놓은 게 워낙 커가지고 저는 이거 수습하는데 아마 더 바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모르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걸 만든다는 식으로 되면은 그게 이제 최악인데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모르는 분야는 지금 우리가 의사를 양성하는 이 체제 이것만이 과연 좋은지 또 다른 어떤 융통성 있는 방법도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스라엘 문제를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스라엘 문제 저 잘 싸우지만요. 사관학교 출신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관학교가 없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들어가면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병생활 잘 하면서 뛰어난 사람들이 장교 시험을 쳐가지고 장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교육 훈련에만 집중하지 이 뭐 차례하고 경례하고 제시 훈련하고 이런 건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상관하고 뭐별 차이도 없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만 집중한다 이런 건데 아주 창의적인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안주하고 있는 이 제도에서 조금 바꿀 점은 없느냐 그리고 의사들에 대한 불신 그 말도 아닌 거지만 그 불신에 대해서 그걸 해소할 하는 노력은 충분한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이 바쁘다 해가지고 환자들을 좀 섭섭하게 하는 거 이게 막 누적돼가지고 그게 하나의 여론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런 사건이 나오면은 여론이 의사들 편에 서야 되는데 의사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목숨도 살아놓고도 의사들을 미워한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의 교류, 환자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3자로서 한다는 게 좀 모르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선전은 사실을 가지고 알리는 거고 선동은 거짓말을 알리는 건데 선동, 공보 그건 결국 소통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저는 의사 집단이 정치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화, 정당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치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력을 보여주긴 보여줬어요.
작년 총선에서 저는 의사표 때문에 수도권에서 한 20수로 날린 거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의사가 당하느냐? 그러려면 표가 되어야 된다. 표를 가지고 정치인을 습득하고 관료를 압박해야 되거든요. 그 정치력을 만들기 위해서 뭐 정당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협회나 이런 게 굉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하여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게 정치로 수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사분들은 자랑할 게 많잖아요. 저보고 의사협회 대변인 하라고 하면 잘 자신 있습니다. 그거를 잘 해가지고 요약해서 설명하면은 모르는 사람도 아 내가 의사 미워하는 게 정말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깨우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아마 문제의식을 가지고 요새 무슨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육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의사협회 대변인했던 최안나 씨인가? 하여튼 의사표가 얼마나 되는지 의사, 간호원, 의료기 종사자 다 합치고 가족까지 다 보태고 하면 한 100만 표 안 됩니까? 100만 표. 답이 되는지 모르겠대요. 또 질문 있습니다. 네. 중앙대병원 권정태입니다. 오늘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수권 특히 강의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아까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아마 국민의힘이 참패한 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20석이 아니라 40석 정도는 아마 그 영향을 받았는데 그게 아마 의사와 가족, 그 관계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다음날 이제 보건복지가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린 날에 한다는 얘기가 자기네가 의사 2,000명 얘기해갖고 100명 이하로 국회의원이 줄 거를 100명을 유치했다고 자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길이 멀고 아직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이 정권이 바뀌고 그 민주당이 총선 때 내건 뭐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면서 내건 그런 것들이 많이 의사한테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 지난주에 대통령을 따로 만나셨기 때문에 혹시 그때 그 받으신 인상하고 혹시라도 의료계에 대한 그 언급이 있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저 의료 이야기 나오지 않았고요. 그분 말고도 다른 일반적인 게 별로 의사들한테 우호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불안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뭐 결국은 힘의 문제죠. 표가 있으면 됩니다. 표를 선거와 표를 어떻게 이어주시는 거냐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태돌이 하는 건데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절박한 쪽에서 이기죠. 절박한 쪽에서. 근데 의사분들은 별로 아직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절박한 거. 절박한 것은 어디서 나오냐? 생존 문제에서도 나오지만 저는 자존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나라 의사들은 세계에서 최고인데 그 기능 면에서나 도움을 준 이런 면에서 그 자존심은 살려야 되는 거죠. 자존심. 이렇게 당할 수가 없잖아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모든 게 결국은 그쪽으로 비결되더라고요. 굳이 뭐 이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국에는 보수 세력이 이번에 사라졌다고 봅니다. 보수 세력이 같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가 청와대 이전할 때 반대하지 않고 의료 정책에 정부에 정권에 박수치고
함으로써 상당 동아일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보수 언론은 그냥 박수부대 팬클럽 됐어. 그리고 상당수의 지식이 있고. 그래서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고 윤석열이 잘못한 것까지 다 따라가다가 이번에 같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같이 떨어져. 그리고 그게 하나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곁들여가지고. 근데 의사들 사이에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그거는 컴퓨터는 계속 봐서 그렇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보수층은 살아있죠. 보수층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입니다. 이번에도 표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49%, 김문수 41%, 이준석 지금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이 망해버리니까 힘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보수 정당은 지금 정상을 소멸 단계로 가니까 이제 보수나 진보냐 이런 개념으로 뭘 하는 것도 지금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는 거짓말이냐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을 지키느냐. 그러니까 사실과 헌법을 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상식파와 비상식파로 나누든지. 그렇지 않고 보수 진보를 나누는 무슨 방법이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보수가 선동세력에 넘어가고 상당수가 계엄을 찬성하면서 보수가 아니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의사가 보수 세력이다 하기도 이제는 어렵게 됐으니까 하여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수층은 없어질 수 없는 게 이게 한국의 문명 건설은 보수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명 건설이라는 것은 좋은 제도를 만든 건 아닙니까? 가장 좋은 제도가 의료체계 아닙니까? 의료보험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더운데도 수도권에서 물사용 휴리지 않은 이야기가 왜 안 나옵니까? 2,500만이 몰려 사는데 우리 사실 강우량도 연간 1,300mm밖에 안 되는데 왜 수도권에서 물 부족 이야기가 안 나오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이 간단하죠. 1970년대에 댐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4대강 유역 사업을 하면서 10년 동안에 댐을 10개,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등등. 그래서 물 부족 사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댐을 안 만들었으면 아마 수도권 과밀 현상은 없었을 거고 또 이 정도의 공업도 일으킬 수 없었죠. 그 댐을 10개 만들면서 들어간 돈이 계획 단계 기준으로 4천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 뒤에 80년대 이후에 댐 하나도 못 만듭니다.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다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만든 거, 욕을 먹어가면서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씨를 미워하는 게 우리가 만든 제도를 다 부숴버리잖아요. 부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 법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0몇 년 동안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했는데 그게 부정선거를 했다고 대통령이 주장하면 뭐라고 보겠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그렇게 보는 이유가 한국은 그러나 선거하라는 공정하게 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부정선거 했다고 하면 그래서 보수가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려면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철저하게. 추가 질문. 예. 강경훈 기자. 네. 외람되게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일어났습니다.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한민국 언론이 2,000명 이거 규명 못하는 거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소통의 문제에서 이 established mainstream 미디어가 자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미국에서 이런 복잡한 스테어메이트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status quo ante라는 라틴 말인데 그 전에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부하고 국가하고 의사들이 협상을 다시 할 때는 그 2,000명 숫자가 나오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국가적인 의료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건설적으로 이것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두 번째는 미국에서는 그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이라고 의사협회가 굉장히 막강한 러비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료 정책을 법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후원하는 의원들한테 주어서 그 사람들이 상정해서 의료법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오는 논문이나 그 의료 정책에 입각해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처럼 한국도 의사협회, 제약회사, 병원협회, 건강보험 이 네 인더스트리가 모아가지고 미래 의료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이러한 선배님이 얘기하셨던 선전, 퍼블리시티 캠페인을 통해서 이 의료 이 구조를 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저는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내 문제 아니야 라는 자세로 남이 뭘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주도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전에 우리가 고민했던 의료 정책이 어디로 갈 건가부터 시작해서 이 comprehensive 앞으로 구체적으로 10년, 20년 계획으로 한국의 의료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청사진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문제 해결할 때는 이 젊은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결론이 안 나요. 그렇지만 가장 나이 많이 먹은 대표들을 모이게 하면은 야 우리 죽기 전에 우리 이거 해결해야지 해서 해결이 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도 나이 드신 분들이 나셔서 우리 이산 문제 해결하자, 이산 가족 문제 해결하자 이랬을 때 통일이 있지. 젊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누가 해결할 거야 라는 자세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빠지고 어른들이 나서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테이트 코어 엔티. Status quo and 스테이터스 status quo and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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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작년 2월 6일 이전으로 그렇죠. 돌아가서 뭘 하는 그때 보건부에서 가지고 있던 정책하고 의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놓고 토론을 하는 거죠.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니 2,000명 늘린다고 하더니 1년에 5,000명 줄이지 않았냐. 2,000명 늘린다고 해놓고 5,000명 줄였다. 뭐 그런 아주 그러고 초과 사망률을 요새 왜 의사들이 계산을 안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초과 사망률 관계는 오히려 민주당의 김준호 의원이 한 6,000명 된다라고 발표한 다음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통계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자료를 하나 내주면 우리가 기자들이 아주 유효하게 써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바보 취급받는 거는
확실한데 문제는 천하의 천재들이신 그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의사 성직자라고 생각해요. 사람 생명을 잡고 있는데 그분들이 당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한 분,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서류 위원장님. 제가 네. 그냥 현실적인 거를 한번 말씀을 좀 우리 사립대 의료원장 협의회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 전라북도에서 왔습니다. 오강대학교 원장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 정부가 바뀌면서 제가 걱정되는 거가 되게 이 정부가 국공립대학교, 국공립병원에 모든 것을 더 그 초점을 맞추고 그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거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의 공통된 약간 걱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대통령도 만나보시고 이번에 그 조각도전을 보시면서 그런 의료에 대한 그 정책을 뭐 아시겠지만 그 사실 그 의료가 되게 한 70% 이상이 지금 사립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조금 뭐 개의치 않고 국공립병원, 국공립대학으로 정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기조라든가 그런 거에 느낌이라든가 대표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그런 말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 자체를 제가 처음 들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거나 그걸 고려하는 말을 하는 정치인이나 관료를 제가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까? 제가 처음 들었으니까. 네. 그 절실하게 어떻게 알 방법이 없습니까? 이번에 이걸 사태를 겪으면서 경영이 다 나빠졌습니까? 사립병원이 다 나빠졌습니까? 네. 예. 그 통계로 잡힙니까? 예. 근데 적자가 얼마라든지. 네, 각 병원마다 다 적자 수준이 아니, 흑자보다 적자가 없어요. 거의 다 적자입니다. 그 적자는 그 폭이 더 커지고. 예, 적자는 거의 적자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통계로서 이렇게 발표되고 한 게 있습니까?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각 병원의 데이터를 공개는 하지 않는데 일부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5대 병원이 얼마나 나빠질까 그건 비교가 안 되는데 네. 이게 또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열심히 하여튼 뭐 싸우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건 그것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는 싸우는 나라지 다만 총들만 싸울 뿐이지 싸우는 수단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뭐 매체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글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의사들이 다 글을 하나 남겨가지고 어디서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책도 내고 그 자료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한 번 더 싸우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인데 전 국민 100원 없어지 운동하자고 했어요. 전 국민 100원 없어지 운동회가 사람들이 다 책불량의 기록을 국가기록원 같은 데서 모아가지고 잘 쓴 건 책도 내고 보존하고 하면 그게 아마 세계적인 자료가 될 것이고 그 자료에서 문학도 나오고 학술 논문도 나오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또 좋은 정책도 만들어져가지고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자료 그래서 기록을 남긴 사람이 역사의 최종 승리자가 된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 질문 다 하셨으면 그러면 대표님의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서 다 같이 기념 촬영 하시고 하시죠. 그럼 다 앞쪽으로 나오셔서요. 대표님 가운데 모시고